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블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제가 여쭤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또는 프랜차이즈 관계자분들이 거의 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섭외를 받았을 때 이것을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시장이 사실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식당을 차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실은 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한 지 한 3년차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주실 때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업 모델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좀 다른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렇게 됩니다. 공유 주방, 키친 인큐베이터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등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현황,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F&B 산업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 F&B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보는 관점, 뷰적,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쉐어드 키친, 그리고 키친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 F&B 산업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쉐어드 키친, 아까 여기 라이센스드 커머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상업용 주방 설비를 말합니다. 커미서리 키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일종의 F&B에 특화된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위워크라는 그러니까 때 아시죠? 뭐 패스트파이브라든가 이 사무용 오피스 시장은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모델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것도 이제 커머셜 키친, 상업용 등급의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약간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쉐어드 키친은 뭐고 키친 인큐베이터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 허가받은 상업용 주방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렌탈해 주는 거예요. 공간도 렌탈해 주지만 설비도 렌탈을 해주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이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유 주방에서 만약에 뭐 제품이 개발돼서 나왔어요. 그럼 이분들의 고민은 이걸 어디다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이잖아요. 그런 에코시스템까지 같이 구축을 해서 가는 모델, 이런 경우를 키친 인큐베이터 또는 푸드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간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푸드 엔터프리너죠. 그러니까 이 푸드 섹터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스케일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공유 주방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다른 그 영역보다 이 외식업 쪽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항상 차고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갖고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출시하고 또 다시 막 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쨌든 F&B 비즈니스는 시작을 하려면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팔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팔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쓰냐, 뭐 케이터링을 한다던가, 뭐 셰프들, 그 다음에 HMR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위쿡이라는 공유 주방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R&D 센터가 없는 데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R&D 팀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계속 R&D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또 따로 이제 설비를 갖추고 공간을 얻고 운영을 하는 게 고정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 주방을 활용을 해서 이 R&D 팀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로 이제 푸드트럭, 뭐 프랩을 한다던가 이런 공간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키지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이라는 것은 커머셜 키친이다. 이걸 렌탈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커머셜 그러니까 쉐어드 키친 인큐베이터 산업이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주방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이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 200여 개가 넘는 이 공유주방 키친 인큐베이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의 3분의 2 이상이 2010년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키친 인큐베이터들이 있는데요. 보면 뭐 베이커리만 전문으로 하는 공유 주방도 있고, 뭐 푸드 트럭만 전문으로 하는 또 공유 주방도 있고, 또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역만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이탈리아 요리만 하시는 또 이제 그런 공유 주방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 책자에 있는 거랑은 다른 지금 강연 자료일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공유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예전에는 그게 뭐지? 집을 어떻게 나누지? 뭐 자동차를 어떻게 나눠서 타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졌죠. 근데 그 개념의 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모바일화로 인해서 사업의 서비스가 굉장히 뭐랄까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반드시 매장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에 적합한 또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테이스트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스페셜티 푸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이 엔터프리너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음식점 업 하면은 F&B 비즈니스 하면 보통은 자영업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사실 저희가 4년 전이군요.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키친 인큐베이터 사업을 처음 하겠다고 해서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등장 배경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혹시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아시나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이런 방식을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F&B 비즈니스에서는 이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갖고 소비자한테 팔고 싶으면 정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매장을 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또 막 간판 바꾸고 메뉴 바꾸고 하기가 쉽나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죠. 지금까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식당 내려면 매장 내야지. 간판하고 사업자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 규정 안 되는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 바꿔 나가야죠. 그래서
F&B 비즈니스에서도 리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실패율을 낮추지 못합니다. 근데 실패의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차려갖고 1년 만에 1억 말아먹었는데 리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해서 공유 주방이나 또는 키친 인큐베이터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 뭐 한 20분의 1 비용으로 실패하고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F&B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비용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당연히. 지난 2003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이제 음식점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4.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용 증가율이 8.4%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2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식당이 그만큼 더 많아졌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포화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죠. 비용은 오르고 가격은 높이기가 쉽지 않고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도태되는 수준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에서 당연히 강제적으로 M&A를 하거나 뭐 시장 다각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경쟁이 포화 상태인 산업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취했을 거예요. 근데 F&B 시장은 그렇게 못합니다. 80% 이상이 자영업자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식당 차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경쟁 상태를 낮춰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민간 자생적인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공유주방 산업은 등장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니까 시장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죠, 셀프 임플로이먼트 레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진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6.3%밖에 안 되고 영국도 15.4%밖에 안 되잖아요, 자영업자 비중이. 근데 우리나라는 25.4%입니다. 이게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기술제 돌리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미국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엔터프리너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기업가 정신, 기업가.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뉴욕 출장 갔을 때 거기 진짜 괜찮은 베이글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한국에 들어오면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을 한번 만나볼까 뭐 할까 막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뭐 그날 미팅 때문에 바쁘고 막 그래갖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얼마 지나다가 우연히 이제 신사동 쪽에 가는데 그 베이글집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대기업이 수입을 한 거냐, 이거를 또. 근데 그게 아니래요. 직접 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바틀 커피도 요번에 이제 강남에다 내잖아요. 거기도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커피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이걸 이제 확장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장사와 어떤 기업의 차이, 사업의 차이, 이제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이 F&B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진짜 장사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거 바꿔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공유주방이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만 하다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검증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초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음식점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넥스트 키친 넥스트 푸드라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서울창업협에서 굉장히 좀 크게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친 4개 창업팀이 이제 피칭도 하고 이제 뭐 그런 행사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다양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F&B 시장도 어쨌든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그러니까 소상공인으로 묶어놓죠. 그리고 보호의 대상으로 하잖아요. 저희 회사도 처음에 벤처기업 인증받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못 받으면 사실 투자받기도 어렵거든요. 네, 오늘 강연의 주제가 또 투자이기도 한데, 저희가 올해 3J 투자를 52억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니네가 뭐냐, 식당이냐, 아니면 뭐 식품 제조업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근데 올해 이제 법이 바뀌었죠. 이제는
음식점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음식 숙박업 영역은 소상공인 업종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나 물론 여기 프랜차이즈에 계신 분들은 고용인이 20인 이상이면은 이제 그 규제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되긴 합니다. 그래갖고 뭐 나쁘진 않겠죠. 예. 네, 그래서 요 기회와 위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유주방 산업이 클 거냐? 미국처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국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게 뭘까요? 그만큼 F&B 시장으로 많이 뛰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주방, 키친 인큐베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고객군 풀이 넓다. 다른 데보다도 더. 그거는 이제 기회의 요소고,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높고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오죠. 뭐 그러니까 뭐 미국의 스파이스 같이 로봇 식당 나오고, 지금 로봇 식당 하겠다는 스타트업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갖고 그거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점업이랑 식품제조 가공업 영역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다 보면 아마 산업 구조도 그렇게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 우리나라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기업 창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요즘에 창업 지원 엄청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창업하라고. 이제는 그 벤처 캐피탈에 있는 돈들이 사실 공공재에 가깝죠. 돈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이템이 괜찮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럴 만한 데를 찾기가 어려운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창업 문화가 확산되는 것도 공유주방 산업의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위협은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농사 쪽, 그러니까 에그리컬처 스타트업들이랑 이제 뭐 얘기할 그 회사 대표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부의 적은 농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음식점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식자재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미 산업 구조가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공유,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너무나 반발을 많이 하니까 혁신적인 모델이 나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건데, 어쩌면 F&B 시장에서도 아마 부딪히게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로봇 식당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뭔가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왔을 때 이 소상공인으로 묶여서 보호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또 큰 위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 주도 육성책들,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시장 살리게 한다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도 나오잖아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나왔다가 가면은 뭐 거기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미국은 그 키친 인큐베이터도 많고 그 역사가 그래도 좀 되다 보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많은데, 미국 키친 인큐베이터 졸업자, 키친 인큐베이터를 거친 졸업자의 5년 생존율이 90%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무슨 키친 인큐베이터가 무슨 사관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의 사례를 봐도 이 키친 인큐베이터 내에서 안 될 사람들은 다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 실패하고 정말 될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모델을 검증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 성공률이 약간 생존율이죠.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5년 동안 생존해 있다. 우리나라도 5년 생존율은 10%대 아닌가요? 그죠?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은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실패 비용,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키친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2016년 통계인가 그렇습니다. 개별 창업이랑 프랜차이즈 창업이랑 위콕 창업 평균 비용을 했을 때는
위쿡은 사실 창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들어와서 그냥 검증해 보는 것이죠. 예. 더 적은 비용으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다. 예. 그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오늘 아이디어 하나 갖고 온 거죠. 뭐냐? 대학생들 팀인데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갖고 와갖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매장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제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산 시뮬레이션 하고, 브랜딩 하고, 크라우드 펀딩까지 이제 진행을 해본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갖고 이제 제품이 출시돼서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본인의 매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 주방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물론 이제 그만큼 생산량이 적어요. 많이 팔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거는 저희랑 다른 이제 이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대체하는 그런 식품,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개발하는 팀인데, 이 팀이랑 저희랑 이렇게 마요네즈 같은 것을 공유 주방을 통해서 만들어 갖고 이런 것도 이제 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통해서 이제 나가는 뭐 푸드트럭도 있고 매장들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와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창업으로 개별 창업으로 이루어졌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 공유 식당이에요. 혹시 삼성역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대명중학교 바로 근처에 부타이라는 공유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뭐 공유 식당인지 몰라요. 그냥 부타이라는 일본 음식점입니다. 근데 이 안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키친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인큐베이팅 과정을 1년 동안 거친 두 팀이 각각 하나의 메뉴씩을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랑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고요. 뭐 하여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저희가 뭐 여기 뭐 OTD도 오고 막 그러겠지만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집객될 수 있게 어떤 그런 유인들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모델, 그런 것도 저희가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아갖고 저희가 아예 브랜딩 단계부터 함께, 그러니까 그 운영 프로세스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기대 효과들은 있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소스 멀티 유즈를 가능하게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간 하나를 내두면 여기에 한 사업자만 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예 칸칸이 다 분리를 해야지 여기다 사업자를 다 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유 주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막 다 돌려서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그렇게 안 돼서. 근데 미국은 아예 공유 주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공유 주방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생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 이 허가받은 커머셜 키친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 우리나라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F&B 인더스트리에서 뭔가 기회를 받기 때문에 이 공유 주방이라는 산업을 하는, 약간 사업에 올인해서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회사에는 그 미래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F&B 산업 시장도. 그 양극화는 뭐냐? 자본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가 조금 더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그냥 스페셜티 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피컨 파이를 20판만 만들어서 팔면 돼. 근데 이제 한 판에 2만 원씩 받고 팔아요.
그럼 40만 원이잖아요, 하루 매출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돈 10만 원씩만 벌어도 그리고 난 여유 있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피컨파이를 하루 20회만 만들어 팔기 위해서 자기가 매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냥 고정비가 그만큼 높으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나만 만들 수 있는 제품 이런 거를 이제 스페셜티 푸드 그리고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이쪽 사업 분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반면에 자본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라는 거는 뒤에 배경에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AI 또는 그 뭐 로봇 기술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근데 지금 여기 많이 이제 창업하시려는 이 개별 창업자들이 개인 창업자들이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기업들 아니면 이 자본의 투자를 받은 어떤 스타트업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본이 딸려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확산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희 포럼에도 그 자율주행 그 배달 로봇 그 어디죠? 배달의 민족에서 딜리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개발하신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고 거기 대표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분들이 저희 포럼에 와갖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런 홀 영역 이쪽에서도 뭔가 키오스크는 아주 1차적인 단계죠. 이 이상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양쪽에 속하지 않으면 사실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지금까지 먹혔던 방식이 먹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 리서치 센터도 만들어갖고 뭐 뉴스레터도 발행하기도 하고 이런 이 푸드 테크 쪽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업하면서 저희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미션인데요. 그러니까 푸드메이커를 자유롭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결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푸드메이커라는 건 음식 만들어서 팔려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한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간, 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 좀 새로운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들으시는지.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한번 가져보도록 네네네. 할까요? 혹시 이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 한번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줄에 계시는 분.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농업 하시면서 농사 지으시면서 자기가 만든 농산물 가지고 작은 이렇게 뭐 잼이라든지 뭐 간단한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허가받은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만들지 않아서 유통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늘 하시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르쉐라든지 이런 장터들 요즘에 생기는 곳들에서 판매하시고 다른 데는 루트를 못 찾으세요. 그럼 이 공간을 이용해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조 허가를 대행을 해주시는 건가요? 제조원으로? 정확히 공유주방이라는 것이. 네.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한 공간에 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정산해 드리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센스를 빌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의 한계는 뭐냐? 저희가 리스크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을 했는데 네. 제품이 잘못됐을 때 네. 그 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법을 바꾸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공간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는 거는 그분들이 오셔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그냥 멤버십 비용이라 그래서 네.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시간당 임대료. 임대료, 뭐 주간제, 네. 월간제 뭐 이런 형태로.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간당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당연히 이제 월간제로 하면 이제 조금 더 저렴해지게 되는 것이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신 분이 뒷분에 네,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버라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제 여쭈고 싶은 그 이제 말씀이 혹시 사업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큰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사항 한 가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자금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키친 인큐베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시설 투자 공간을 얻고 시설 투자를 하고 이걸 이제 렌탈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검증되기 전까지 사실은 뭐 공간 하나 여는데도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뭐 그 저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파이낸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규제 문제죠. 그러니까 그 원소스 멀티 유즈를 가능하게 해줘야지 사실은 저희가 리스크를 조금 덜 안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리스크를 떠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백오피스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분들 푸드메이커 분들과 이거를 정산을 해야 되고 이분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배송까지 영역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버든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제 그런 구조인 것이죠. 현재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2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다음 강연은요 2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20분까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